일본 엘리트들이 서울에 도착한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일본 외교부의 젊은 엘리트 미야자와 리에는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오기 전 먼저 무너진 것은 사회였고 믿음이었으며 자신이 신뢰했던 조국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쌀이 사라진 도시에서 웃으며 백미를 나눠주는 친구가 있는 나라. 지하철이 멈췄을 때 당황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는 도시.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긴 준비되어 있어요. 그녀는 혼란에 빠진 일본이 아니라 평온하게 대피훈련을 하는 서울에서 진짜 국가란 무엇인지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오만은 무너졌고 마음엔 잔잔한 변화가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 봅니다. 지진보다 먼저 도착한 진동,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난 한 남자, 그리고 하나의 나라. 잃어버린 30년에 추가로 잃어버릴 20년. 그 놀랍고도 따뜻한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일본 외교부에서 일하는 29살의 사무관이었죠.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대지진이 오기도 전에 일본 사회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이 얼마나 강인하고 따뜻한 나라인지도요. 지금 제 옆에는 한국 소방서 구조대원인 정우 씨가 앉아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어떻게 도쿄대 출신 일본 외교관이 한국 남자와 함께 서울에서 살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규슈 앞바다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도쿄까지 흔들렸어요. 저는 그때 외교부 청사 7층에 있었는데 책상 위 컵이 덜컹거렸죠. 옆자리 선배가 또 시작됐네라고 중얼거렸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선 이 정도는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사람들 표정이 평소와 다르더라고요.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어요. 오후 4시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했어요. 일상적인 지진 활동의 범주 내라는 거였죠. 하지만 SNS에는 불안한 목소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전조현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어요. 어떤 사람은 도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한국 반응이었어요. 업무상 한국 뉴스를 자주 보는 편인데 한국 언론들이 우리보다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난카이 트로프 임시정보의 의미를 해설하고 있었거든요. KBS, MBC, SBS 모든 방송사가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지진 전문가들과 함께 상황을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네이버 뉴스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린 이미 훈련되어 있다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어요. 지진이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호물품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심지어 일본인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줄지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한 댓글은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지하에 비상용품 준비되어 있고 일본 친구들 오면 언제든 나눠줄 수 있다고요. 반면 일본 트위터는 어땠을까요? 진짜 무섭다. 도쿄 떠나고 싶다.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불안한 소리들 뿐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과 컵라면을 사재기하는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도 충격적인 트윗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국가는 저쪽이다라는 말이었죠. 수천 명이 리트윗했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국보다 재난 대응에서 앞서 있을까?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이 혹시 착각은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한국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찾아봤어요. 읽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거든요. 시민 한 명 한 명까지 고려한 세밀함이 있었어요.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대응 방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까지 모든 상황을 고려한 매뉴얼이었어요. 특히 한국행정안전부 공무원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진은 예언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라고 했거든요. 재난은 언제든 올 수 있지만 그 피해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예언만 하고 있었구나. 걱정은 많이 하지만 실제 준비는 부족했던 거죠. 지진 발생 3일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도쿄 시내 마트에서 쌀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사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진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급하게 사들인 거라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재고가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이튿날 아침 평소 가던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쌀 코너가 텅 비어 있었어요. 직원에게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공급처에서 연락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쌀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평소 2,000엔 하던 고급 백미가 4,000엔까지 올랐어요. 어떤 곳은 6,000엔까지 받더라고요. 편의점 도시락도 눈에 띄게 밥량이 줄었죠. 예전엔 밥이 반찬을 덮을 정도로 많았는데 이제는 반찬이 더 많아 보였어요. SNS에는 편의점 백미 사라진 날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어요. 사람들이 텅 빈 쌀 진열대 사진을 올리면서 이게 일본의 현실이라고 한탄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할머니가 쌀 한 포를 구하려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고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생각했거든요. 공급이 정상화되면 금방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날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게 됐어요. 신주쿠의 한 이자카야에 갔어요. 평소 자주 가던 곳이었죠. 메뉴를 보고 밥을 주문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장이 나와서 직접 사과했어요. 쌀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당분간은 밥 메뉴를 빼야겠다고 했죠. 40년간 장사를 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 3곳을 들렀습니다. 혹시나 해서 쌀을 찾아봤는데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라면도 대부분 떨어졌고 생수도 한 사람당 구매 제한이 걸려 있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그런데 한국은 어땠을까요? 뉴스를 찾아보니 한국 농협이 15일치 쌀 재고는 최소 확보한다고 선언했더라고요. 비축미까지 고려하면 몇 달은 버틸 수 있다고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발표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청년들의 반응이었어요. 일본 친구들에게 백미를 택배로 보내주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한 한국 청년이 말했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우리도 언젠가 도움받을 수 있고요 라고 했거든요. 그 영상 댓글에는 한국인들이 일본 친구들 걱정하는 글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의 쌀 비축 시스템을 비웃었어요. 과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장 경제에 맡기면 되는데 왜 정부가 그렇게 관여하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을 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시스템이 실제로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달았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은 늘 위협적인 나라라고 배웠어요. 경쟁 상대였고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였죠. 역사 문제로 갈등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건 경쟁이 아니라 연대였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7월 말 또 다른 여진이 발생했어요. 이번엔 규모 6.1이었습니다. 진원지는 시즈오카 앞바다였고 도쿄도 제법 크게 흔들렸어요. 저는 그때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책장이 흔들리면서 책 몇 권이 떨어졌거든요. 일본 기상청은 또다시 정상적 현상이라고 발표했죠. 하지만 이번엔 전문가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도쿄대 지진연구소의 야마다 교수가 SNS에 실명으로 경고를 올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전조현상이라고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어요. 야마다 교수는 30년간 지진을 연구한 권위자였어요. 그런 분이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죠. 순식간에 수만 명이 리트윗했고 언론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다음날 부서 회의에서 용기를 내서 발언했습니다. 한국과의 재난협력을 제안한 거예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자고 했어요. 실제로 그들의 시스템이 우리보다 체계적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웃음소리였습니다. 부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미야자와 씨, 한국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칠 국가 아닙니까? 그들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에요 라고 했죠.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장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나라라고 우리처럼 이성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우월감이 현실 인식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한국은 이미 3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본 남부 지역의 지진 위험성을 분석해서 경보 시나리오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일본 정부의 비공식 루트로 제안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무시했던 거죠. KBS 뉴스에서 전국 3분 내 대피 시스템을 소개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전국 어디서든 지진이 발생하면 3분 내에 시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전한 대피소까지의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훈련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전국적으로 대피 훈련을 한다고 했어요. 학교, 회사, 아파트 단지까지 모든 곳에서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시스템이 없을까요? 왜 이런 훈련을 하지 않을까요? 일본이 지진 대국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은 제대로 된 대피 훈련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서울 파견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가서 보고 싶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정말 우리보다 뛰어난지 아니면 그냥 과장된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8월 초 저는 용기를 내서 상사에게 서울 파견을 자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굳이 왜 한국에 가려고 하냐고 물어봤죠. 미야자와 씨는 중국 전문 아니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재난협력 방안을 직접 연구해보고 싶다고, 한국의 시스템을 제대로 분석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부장은 한참 생각하더니 허락해줬어요. 어차피 한일 관계 개선도 중요한 과제니까 다녀와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거긴 위험한 나라라고, 반일 감정이 심해서 혹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셨죠. 어머니도 왜 굳이 그런 곳에 가려고 하냐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직접 보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 일본에서만 살면서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8월 15일 김해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광복절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로 안내방송을 하는데 한국어가 생각보다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이 시간 비행 후 부산 상공에 도착했을 때 기체가 흔들렸어요. 난기류 때문이었는데 일본 승객들이 다들 불안해하더라고요. 옆자리 할아버지는 지진이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한국인 승무원들은 정말 차분했어요.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승객들을 안심시켜줬거든요. 착륙 후 입국 심사를 받는데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재난안전 앱 설치를 권유하더라고요.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이었어요. 외국인들도 다운받으면 한국에 있는 동안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줬어요. 일본어로도 서비스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우린 이런 걸 왜 안 해요? 외국인들을 위한 재난 대응 서비스를 만들 생각도 못했는데 한국은 이미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어요. 도로 곳곳에 대피소 표시가 있더라고요. 지하철역마다 재난대응 안내판이 크고 명확하게 붙어 있었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확인하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도 재난시 행동요령이 적혀 있었어요. 지진, 화재, 홍수 등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림과 함께 쉽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QR코드를 찍으면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지하철역 앞에서 소방서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도 있었고 회사원들도 퇴근길에 잠깐 들러서 교육받고 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 구조대원이 아이를 안고 대피 유도 시연을 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훈련이었는데도 정말 진지하고 세심하게 하더라고요.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어주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이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본 한국 드라마가 떠올랐어요. 구조대원이 주인공인 드라마였는데 그때는 그냥 로맨스가 재미있어서 봤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드라마 속 모습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거예요. 서울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대사관으로 가는 길에 지하철 2호선을 탔는데 을지로 입구역을 지날 때였어요. 갑자기 전국적으로 여진이 감지됐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규모 4.8 정도였는데 멀리 떨어진 곳이라 서울은 별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본 SNS는 또 공황 상태였죠. 실시간 검색어에 지진이 1위로 올라갔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저도 순간적으로 긴장했어요. 한국에 와서 지진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정말 달랐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오자마자 자동으로 대피훈련 모드로 전환되더라고요. 승무원들이 차분하게 승객들에게 안내를 시작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대피 요령을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시민들도 놀라웠어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지시를 따르는 모습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손자 손을 꼭 잡고 있고 회사원들은 핸드폰을 보면서도 귀는 안내방송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인인 제가 더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승객들이 괜찮다고 안심시켜줬어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줬어요. 소방서 마크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요. 구조대원이었죠.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정말 든든해 보였어요. 괜찮아요. 여긴 준비되어 있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목소리가 정말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자기소개를 받았는데 정우 씨였어요. 서울소방서 소속 구조대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도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런 상황이 된 거라고 했죠. 정우 씨는 저에게 한국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모든 지하철역에 비상대피로가 있고 승무원들은 정기적으로 대피훈련을 받는다고 했어요. 시민들도 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시민들의 대피훈련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우 씨 말처럼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침착하게 행동하더라고요. 마치 몇 번이고 연습해본 것처럼 질서정연했어요. 일본 커뮤니티에는 우린 왜 저렇게 못하냐는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부러워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죠. 어떤 사람은 한국에 살고 싶다고까지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정우 씨는 그날 저에게 많은 걸 알려줬습니다. 한국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민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체계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둔 시스템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 후로 정우 씨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도 일본인 대상 안전교육에서 통역을 도와달라고 요청받았거든요.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재난대응 교육이었는데 정우 씨가 직접 강의를 하고 저는 보조 통역을 맡았죠. 첫 교육날, 정우 씨는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 왔더라고요. 일본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도 따로 만들어 왔고 한국과 일본의 지진 대응 차이점까지 분석해서 설명해 줬어요. 무뚝뚝해 보였지만 정말 배려심이 깊다는 걸 느꼈어요. 교육 중에 한 일본인 아주머니가 질문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혼자서도 대피할 수 있겠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정우 씨는 직접 핸드폰을 꺼내서 안전디딤돌 앱을 보여줬어요. 일본어 서비스가 되고 음성 안내까지 지원된다고 설명해줬죠. 그러고 나서 직접 시연까지 해줬어요. 앱을 켜서 재난 상황을 가정하고 어떻게 대피소를 찾아갈 수 있는지 단계별로 보여줬거든요. 일본인들이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해줬어요. 제가 통역을 버벅거려도 기다려줬죠. 교육이 끝난 후 정우 씨가 말했어요. 일본 분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도 우리 일이라고요.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생명의 가치가 다른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며칠 후에는 함께 야시장 구호품 분배 훈련에 참여했어요. 정우 씨가 자원봉사로 참여한다고 해서 저도 따라갔거든요. 가상의 재난 상황을 설정하고 시민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는 훈련이었어요. 그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구호품을 받을 차례가 됐는데 정우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당신 먼저 드세요.
자기는 이런 훈련에 익숙하니까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게다가 저는 그냥 구경하러 온 외국인인데 정우 씨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우 씨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남자들은 왜 이렇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냐고요. 정우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그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말이에요. 선진국이라는 우월감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걸 못 보고 있었던 거죠. 정우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 사회의 다른 면들도 보게 됐어요.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어르신이 타시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길에서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꼭 도와주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 번은 지하철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정우 씨가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더라고요. 목적지까지 함께 가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관광객이 고맙다고 인사하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정우 씨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정치나 역사 문제이고 개인 대 개인으로는 다르다고 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게 인간의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9월 초 일본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정부 내부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건데 재난 발생 시 구체적인 계획이 거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게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전혀 없었죠. 대피소 확보 계획도 없고 구호물품 배급 계획도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담당 공무원들조차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기자가 인터뷰했는데 대부분이 대충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재난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뉴스를 본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절망적이었어요. SNS에는 이 나라는 정말 끝났다. 대지진 오면 다 죽는다는 댓글들이 넘쳐났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고까지 했어요. 바로 그때 한국 MBC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일본 외교관으로서 한국의 재난 대응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솔직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인터뷰를 받기로 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와서 보니 완전히 틀렸다고 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고백했죠. 시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 끊임없는 훈련과 교육까지 모든 면에서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요. 선진국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정우 씨가 연락을 줬어요.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고 이런 솔직함이 진짜 한일 관계 개선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줬어요. 잘 오셨어요. 여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시민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외국인인 저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고 있었고요. 며칠 후 서울 시민들과의 인터뷰 내용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시민이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살려고 훈련한다고요. 경쟁하려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남으려고 훈련한다는 거였어요. 또 다른 시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재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때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마음가짐이 한국 사회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일본 SNS에는 일본은 왜 한국처럼 못하나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시스템과 시민의식을 부러워하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한국에 가서 배우고 싶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부러워하는 걸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실제로 배우고 싶었고 더 나아가 이런 문화를 일본에도 전파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우 씨가 제안을 하나 해줬어요. 함께 재난 대응 교육 봉사를 해보지 않겠냐고요.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10월 저는 한국 장기 체류를 신청했습니다.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정우 씨와 더 함께 있고 싶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우 씨와 함께 시민교육 봉사를 시작했어요. 매주 주말마다 서울 곳곳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했죠.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동남아시아 분들까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정우 씨는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교육 자료를 여러 언어로 번역해서 준비했고 실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어요. 저는 일본어 통역을 담당했는데 정우 씨 덕분에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일하면서 정우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소방관이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구하는 일이 가장 값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우 씨는 일본어도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빨리 늘었어요. 일본인들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냐고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깐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너무 좋다고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매일이 새로웠고 의미 있었어요. 무엇보다 정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한국에서 지낸 지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새로운 걸 발견할 때가 많아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정신, 서로를 돕는 따뜻한 마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성까지 모든 게 감동적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연대감이 정말 놀라워요. 코로나19 때도 그랬고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서로 돕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런 문화가 일본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얼마 전에 한국 방송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1년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서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위험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 준비되어 있어서 충격이었어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게 해준 말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긴 여러분의 나라가 아닐지라도 우린 함께 살 준비가 돼 있어요 라고 말해줬거든요. 국적을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해주는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우 씨와 함께 재난 대응 교육을 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구하고 지키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린 아직 큰 지진을 겪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예상했던 대지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어느 나라가 더 든든할지, 어느 나라가 시민들을 끝까지 지켜줄지를요. 나의 나라는 이미 여기였습니다.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닿은 곳,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진짜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진짜 고향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지금도 정우 씨와 함께 매일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이게 제가 평생 찾던 삶이었어요. 의미 있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삶 말이에요. 1년 전 지진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가 이런 결말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지진이 언제 올지가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였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해요. 여기서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